안녕하세요. 마법길량입니다. 오늘은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서 사람들의 착시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한강변 아파트는 어디나 최소 35층 재건축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이 50층으로 결정됐죠. 여의도 재건축은 70층 얘기 옛날부터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강변 내 아파트도 50층 이상 재건축 가능하다. 박원순이 사라졌으니 오세훈이 모두 다 50층 이상 올려준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요거 다 착시라는 거 오늘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남 3구의 한강 조망이 그렇게 대단한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배산 임수가 자연스러워요. 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강남 3구는 배수 임산이에요. 한강을 등지고 있고 앞에 관악산이 있죠. 청계산도 있고.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한강변이어서 값이 비싼 건가? 아니면 강남 3구에서 값이 비싼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강남 3구이기 때문에 값이 비싼 거예요. 일단 강남 3구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높은 와중에 비록 배산 임수는 아니지만 한강 조망권까지 더해지니까 거기 가격이 더 올라간 거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비싼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강 끼고 있는데 말아요. 지금은 마용성으로 마포가 떴지만 옛날에 마포, 성동구, 옥수동 거기가 배산 임수잖아. 근데 가격이 비쌌어요 옛날에? 일산 거기도 한강 조망권 있잖아요. 자, 한강변 아파트를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될 문서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입니다. 이거 2015년에 나온 건데 박원순 시장 때 만든 거죠. 자,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박원순이 사라지고 오세훈이 등장했기 때문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오세훈이 새로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은 그렇게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일단 먼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색깔로 표시된 데 있죠? 이게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관리 대상 지역입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한강변을 크게 3개로 나눠요. 높이 관련해서는 수변 도심경관 유도지역,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 그 다음에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일반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수변 도심경관 유도지역은 딱 3군데예요. 여의도, 용산, 그 다음에 잠실 일부. 여기는 복합 건축물 조성과 연계하여 높이 유도, 쉽게 말하면 높게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용산, 여의도, 잠실 일부에서는 50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 있죠? 이천, 반포, 망원, 합정, 광장 등 여기는 남산,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등 주요 산을 가리지 않도록 높이를 관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 지역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관리 지역인 거고, 서울 2030 플랜에서 용도 지역별 높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이면서 도심 광역 중심 지역이면 복합, 쉽게 말하면 주상복합 51층도 지을 수 있어요. 주거 지역은 35층이야.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3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주거용도일 경우에는 대충 35층까지, 복합일 경우에는 50층까지 가능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층 이하죠. 주거지역에서 35층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해서 35층을 보장해준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한테 쪽지 보내신 분 중에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길냥이님, 저 한강변에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에서는 35층 보장해준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거 맞나요? 이렇게 쪽지 보낸 분이 몇 분이 있었어요. 35층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지역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지 35층을 보장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한강변 관리계획 총런민 부문별 계획 262쪽에 보면 한강변에서는 기본이 V자형 스카이라인 형성입니다. 이게 한강이죠. 한강이 막 붙어 있는데 여기가 수십 층 높이
솟아버리면 경관을 가려버리잖아요. 한강변에서 주변 경관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높이를 중저층 15층 이하 권장으로 하고 그 이외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획일적인 병풍형의 경관을 탈피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창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른바 한강변 주동 15층 룰이라는 거예요. 권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비판이 나온 게 말은 권장이지만 사실상 규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많이 나왔죠. 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이렇게 써 있어요. 구체적 지역 상황에 따라 이 조항 배제가 가능하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닌 거죠, 이게. 아무튼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 사라지고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니까 오세훈은 이 악법인 15층 룰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거의 확정된 것처럼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보도가 많이 돼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른바 15층 룰을 완화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강변 전체가 다 15층 룰을 완화하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첫 번째 서울시장을 했을 때 한강 르네상스를 발표했고 그때 전략 정비 구역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천, 압구정, 여의도, 합정, 성수.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내년에 다시 재선한다고 해도 요들 지역에 한정해서만 공공기여 대가로 15층 룰을 완화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년에 다시 재선된다고 하더라도 한강변 전체 전권역에서 15층 룰을 없애버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거의 없다고 봐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여의도가 특별대우를 받거든요. 여의도는 70층까지도 짓게 해주려고 해요. 이건 박원순 시장 때도 최소 50층은 보장한다고 했고 70층까지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이거 잘 모르고 이 여의도 특별대우를 한강 전 지역에 다 적용해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무조건 대박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의도가 특별대우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의도는 금융, 국제, 업무 기능이 특화된 지역이죠. 업무단지죠. 그뿐만 아니라 여의도를 잘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그래서 조망이 여의도에서는 한강변 굉장히 넓은 지역 조망이 가능해요. 그래서 특별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용산역 이촌지구가 특별대우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조금 볼록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특별대우를 받는 거예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여의도 일대 스카이라인에 관해서 별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여의도 이 경관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한강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스카이라인 구상입니다. 파크1이 타워1이 69층이죠. 332.7m, 타워2가 53층 256m예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여의도 스카이라인까지 이런 모양으로 구성한다라고 계획이 서 있었고 그래서 파크1 허가가 난 거예요. 이 높은 높이로. 파크1 여의도에 파크1 들어섰다고 한강변 다른 지역 아무 데서나 69층 70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스카이라인. 오늘날 한강변에 문제가 아주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병풍 아파트. 한강변 85%가 주거단지인데 거의 아파트만 서 있죠. 그러니까 한강변 경관이 별로입니다. 다양한 수변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가 다 가리고 있으니까. 병풍 아파트 때문에 한강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강변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한강변 접하는 구가 11개의 구예요. 한강폭은 600에서 1200m, 파리 세느강이 150m래요. 런던 템즈강이 300m. 600에서 1200m면 굉장히 넓은 강인 거죠. 강변도로, 올림픽대로가 폭이 70m나 돼요. 한강변 거대 아파트 단지가 시민들의 한강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공적이어야 할 한강 공간이 가장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강변의 가장 큰 문제이고 골칫덩어리죠, 이게. 이른바 한강뷰.
서울 시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몇몇 한강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게. 도시 경관 측면에서 볼 때 획일화. 최다 아파트니까 그것도 병풍으로. 자연성이 거의 제로죠. 왜냐하면 콘크리트 인공 호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그 어떤 시장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박원순 시장이 세웠지만 사실 그 전에도 2000년 이후에 한강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계획이 몇 번씩 나오긴 나왔었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가장 종합적으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그게 박원순이 뭐 좌파여서 개발 싫어하니까 그래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세운 것이고, 이 문제는 나중에 서울시장이 그 누가 되든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한강이 병풍 아파트 그리고 단절된 공간이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가깝게는 1990년대 중반까지 한강을 치수, 개발의 관점에서만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옛 한강 물길은 구불구불했어요. 또 중간에 뭐 잠실섬, 난지도, 밤섬 등 하중도, 한가운데 있는 이 섬 같은 게 있어서 홍수 피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 때문에 강변도로를 개설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강을 구불구불한 걸 되도록 만들다가 좀 폈다고요. 유속 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변도로와 기존 한강 물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야. 거기를 매립해서 생긴 땅을 민간 업체에게 매각을 했어요. 왜? 공사비를 회수해야 되니까. 민간업체가 사서 여기를 죄다 아파트를 지어버렸어요. 동부 이천동, 압구정, 반포, 잠실, 구의, 가양 등 모두 한강 매립으로 탄생한 땅입니다. 여기 죄다 아파트만 잔뜩 들어있죠? 그래서 병풍 아파트가 된 거예요. 당시는 한강 경관, 한강 접근성 등의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때 우리나라 못 살던 시절이니까. 한강변 땅을 거대 필지로 매각했어요. 한강변에 엄청난 거대한 아파트, 특히 강남에 가면 뭐 몇천 세대씩 있잖아, 이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시민들의 한강 접근을 차단합니다. 조금 더 그때 생각을 했으면 거대 아파트 단지를 짓더라도 아파트 가운데에 공공보행 통로 같은 걸 만들어서 시민들이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때는 한강 경관, 한강 접근성, 이런 개념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나들목이라고 하는데, 토끼굴이라고 하죠. 열심히 팠는데 평균 거리가 850m예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한강변에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한강에 접근하기 어려워요. 여의도는 그나마 사정이 훨씬 낫죠. 여의도 빼고는 다 이렇다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기본 원칙은 4대 부문 12개 관리 원칙 27개 지구로 나눠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한강변을 27개 지구로 나눴는데 크게 나누면 7개 권역이에요. 27개 지구별로 한강변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총론, 그 다음에 지구별 가이드라인 총 3권이고 합치면 몇 쪽이야? 한 1200쪽인가? 아니다. 1500쪽인가? 그렇게 돼요. 굉장히 깁니다. 두껍습니다. 한강변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나 한강변 아파트를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이라면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의 가이드라인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4대 부문이란 4개예요. 자연성, 토지 이용, 접근성, 도시 경관. 자연성, 한강이 지금 콘크리트 인공 호환이잖아요. 최소한 자연 생태적 환경을 보존하겠다, 복구하겠다, 이 뜻이에요. 토지 이용. 지금 한강변이 좀 한 85%가 아파트 단지잖아요. 아파트가 다 가로막고 있잖아.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건 한강변에서 시민들이 모두 다 수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간다. 접근성. 지금은
강변도로 올림픽대로가 다 가로막고 있잖아. 최대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그 다음 도시경관. 한강변에서 바라봤을 때 주변 건물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다 뻔한 성냥갑 아파트만 쭉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관리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 부동산 카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유튜버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오세훈하고 박원순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오세훈과 박원순이 과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의도 재건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통합 재건축한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통합 재건축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오세훈 시장은 11개 단지를 8개로 통합 재건축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보하고 목화 아파트 합치고 화상대라고 하죠. 화랑, 장미, 대교 아파트를 한꺼번에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삼부 목화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삼부 아파트고 목화 아파트예요. 이걸 통합 재건축으로 하면서 목화 아파트 자리 한 3분의 1 정도인 1000평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부 체납 35%, 컨벤션 등 회의시설을 포함한 수변문화 공원화를 하려고 해요. 요거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에 이미 얼개가 짜 있는 거예요. 차이 없어요. 박원순 시장 때하고. 언론 보도를 보면 여의도 아파트 지구 통합 재건축 인센티브를 서울시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준주거 혹은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주겠다. 여기가 아마 3종 일반 주거지역일 거예요. 현재는 15층을 단지별 선택적 해제한다. 50층 이상 층수 완화. 비주거시설 비율 5%포인트 완화. 뭐 요거예요. 근데 50층 이상 층수 완화? 그 박원순 시장 때도 50층을 짓게 한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5층을 단지별 선택적 해제. 이건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 때도 여의도에 관해서는 15층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이건 박원순 시장 때도 이미 얘기 나왔던 거 아닌가 이거? 나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삼부 아파트 주민들은 환영해요.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목화 아파트 주민들이죠. 목화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여의나루역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있죠. 근데 통합 재건축을 하면 좀 뒤로 더 물러나야 될 거 아니야. 문제는 한강 조망권. 목화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한강 조망권을 누리고 있는데 통합 재건축을 해버리면 목화 아파트 자리에 살던 주민들이 통합된 자리로 뒤로 물러나게 되면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어떤 세대는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목화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됐고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당선된 바로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장으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을 한번 볼게요. 2021년 4월 16일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지상 35층 647세대, 임대치 13세대, 분양 574세대예요. 한강변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를 고려해 전면부에는 6층 저층으로 그리고 옥상 정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된 다음에 통과된 산호아파트 재건축에서도 전면부는 저층으로 했단 말이에요. 최상층의 공공 커뮤니티 시설인 스카이북 카페를 만드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도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언론 보도로 판단해 봤을 때는 그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주민들도 산호아파트 재건축 신축 아파트에 있는 스카이북 카페를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강 조망권을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용산 한강맨션 재건축도 보면 올해 9월 24일 용산구청이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했어요. 매일경제를 보면 현재 계획안은 한강변 주동은 15층, 다른 동은 최고 35층으로 계획돼 있지만 2040 서울 플랜에 따라 설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산 한강맨션의 현재 사업시행 인가로 보면 15층 룰이 적용된 거죠. 근데 매일경제는 보수 언론이니까 마치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너무 높은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미 용산구청이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를 했는데
글쎄 2040 플랜 나온다고 다시 설계를 받고 뭐 내년에 이제 2040 서울 플랜 나온 다음에 가봐야 알겠지만 이미 사업 시행 인가 난 걸 이걸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사업 시행 인가 받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반 내지 2년 더 시간 지나가 버릴 텐데 과연 이걸 하려고 할까? 자, 말 나온 김에, 자, 오세훈 시장이 올해 9월 15일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50만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주택 유형을 다변화해 추가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8만 호씩 공급하겠다. 이거죠. 이건 좀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분양 물량은 기존 멸실주택 대비 10 내지 15% 증가에 불과합니다. 이건 수십 년간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정부가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연평균 5만 호를 만일 완전히 새로 신규로 공급하려면 해마다 40만 호씩은 멸실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서울의 주택수가 건물로 보면 270만 채고 가구로 환산하면 340만 호예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은 한 동인데 그 안에 5세대, 6세대가 살기도 하잖아요. 오피스텔은 건물은 한 동인데 그 안에 20명, 30명 많으면은 100세대가 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40만 호씩 멸실돼야 된다는 얘기는 최소한 현재 서울의 가구 수 대비 최소한 해마다 10%씩 멸실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전세 대란 나요, 이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기존 멸실주택 플러스 신규로 증가되는 거 다 합쳐서.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50만 호 공급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실제로는 7만 5천 호 내지 한 8만 호 정도 아닌가. 기존 멸실주택을 감안한다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냥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저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지 이게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서울 비전 2030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 이걸 얘기했잖아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그러더니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이게 이제 4가지 목표예요. 근데 상생이란 말을 내세웠어요. 상생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진보 쪽에서 전매 특허처럼 쓰는 거죠. 근데 보수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상생을 내세웠다는 건 이건 의미가 있어요. 용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철도청의 정비창 부지예요. 이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하려고 했던 땅이잖아요. 요게 13만 평이고 요 땅이 요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한 4만 평 돼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면적이 17만 평에 사업비 한 33조 원이었잖아요. 원래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13만 평. 근데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최고 핵심이었는데 요걸 뽀다구나게 개발해봐야 이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가리고 있으면 여기서 한강변에서 봤을 때 이거 멋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걸 묶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그러니까 일단 일장이 있는 거예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여기까지 묶어서 개발하는 게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 개인 사유재산이잖아. 더군다나 97년, 94년, 94년에 건립된 아파트. 여기 동화 그린 아파트는 97년인가? 99년인가 아마 건립된 아파트일 거예요. 한강 르네상스가 2006년 발표했잖아요. 한강 르네상스 발표했을 때 이 아파트들은 지은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아파트들이라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으로 묶어버리고 요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뭐 111층 초고층 빌딩 짓고 이거 다 무산됐잖아요. 사업은 무산됐는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여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주민들 반발하고 아주 그러다가 용산 참사 발생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왜 사유재산인
용산 이천동에 이 아파트 단지까지 묶었냐, 이게 올바랐느냐 아니었느냐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개발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론으로야 간단하지. 근데 현실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적이 있다는 거고,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강서구 한강변은 크게 가양지구하고 강서지구로 나뉩니다. 네, 가양지구는 가양동, 염창동인데 문제가 고수부지가 없어요. 고수부지가. 이게 굉장히 약점이에요. 이게 지구별 가이드라인에 이런 말이 나와요. 90년 초 한강변 매립지의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가양지구도 그 매립한 땅이에요. 거기. 네, 한강을 외곽부로 인지하여 가로변을 중심으로 단지를 배치, 한강변 단조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및 경관 차폐 발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강서지구는 방화동하고 개화동을 말하는데 5호선 방화 차량 기지하고 건폐장이 한강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화동 차량 기지 건폐장이 이전돼야 근본 문제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구별 가이드라인에도 차량기지 이전 시 지하철 역사 신설로 접근성 획기적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5호선 방화 차량 기지하고 건폐장 이전 문제가 이제 인근 지자체인 이제 김포, 그다음 검단, 관할하는 인천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더군다나 이제 고촌에 추가 3기 신도시 지정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나가리 되는 분위기인데, 이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나중에 김포시, 인천시하고 정 협의가 안 되면 서울시가 강서구 안에서 이걸 뭐 소화하는 방안으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차량기지하고 건폐장 부지가 11만 6천 평인데 실제 개발 가능한 땅은 한 10만 평 정도예요. 여기에 뭐 아파트 한 진다면 2,5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고, 업무단지로 개발할 수도 있고, 제2서울숲으로도 개발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천안물 재생센터가 마곡지구 바로 북쪽에 붙어 있죠. 이게 32만 평인데 현재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작업을 2027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하고 이 사업과 맞물려서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을 상부 공원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지구별 가이드라인에 써 있더라고요. 이른바 덮개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올림픽대로 이 구간만이라도 지하화하는 거지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덮개공원. 이 덮개공원 만드는데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0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만이라도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가양지구 한강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게 이제 가양지구 아파트 단지예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대로 여기 있죠. 폭이 70m는 된다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없죠. 고수부지가 없어요. 지구별 가이드라인 106쪽을 보니까 서울시 수변 경관계획에서는 가양지구 내 1개의 광역 통경축과 7개의 지구 통경축을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관리는 미흡한 실정. 향후 재건축, 재개발 시 조망축 위계에 따른 통경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통경축이란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말한다.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정부 행정규칙에, 행정시행규칙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역 통경축, 지구 통경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아파트죠.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주거동은 광역 통경축변은 10m, 저층부 부대 복리시설 5m, 지구 통경축은 5m, 저층부 부대 복리시설 3m 이상 건축선 후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이 있어요. 건축선에서 더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지구별 가이드라인 가양지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지구 통경축이 하나, 여기 지금 분홍색 선이에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요. 여기 이게 지구 통경축이고, 가양대교로 통하는 요 길은 광역 통경축이에요. 방금 봤죠? 재건축 때 이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건축 때 건축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지구별 가이드라인 110쪽에서 111쪽을 보면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 공공용지 확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표시한 부분 있죠? 4개. 여기가 수변 공공용지 확보 대상지입니다. 또 이 말도 나와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 한강변 접근을 위한 공공보행 통로 지정 검토. 이 얘기는요, 이 지역 아파트 소유자분들에게는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점은 재건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서가 재건축을 확실하다고 보장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이미 서울시 공식 문서에 재건축이 언급됐다는 건 가양 염창동, 특히 이제 가양동 이쪽이죠. 이쪽 지역 이 소형 평형 아파트 단지들이 많죠. 뭐 15평, 17평, 19평, 21평으로 된 이 소형 이 가양 택지지구의 아파트 단지들 관련해서는 대지지분이 너무 작아서 과연 이거 재건축 가능하냐, 리모델링해도 사업성 있느냐 이 말들이 많은데, 아무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재건축대를 상정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서울시내 현행 재건축 아파트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 15평은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양지구뿐만 아니에요. 이거 등가방 지역 다 마찬가지예요. 등촌 택지지구, 가양 택지지구, 방화 택지지구에 소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의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은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9평 안팎이에요. 많은 데가 9.2평, 3평, 적은 데는 8.5평, 8.7평 이래요. 대지지분이 너무 작다고. 따라서 이들 지역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적률 최소 350%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근데 방금 봤잖아요. 수변 공공용지 확보를 해야겠다고 지구별 가이드라인에 써 있다니까?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고수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수부지가 없어서. 그러면 수변 공공용지까지 확보를 하려면 가양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 어쩌면 45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기부 체납을 통해서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용적률 450%를 받아봐야 지금 김포공 고도 제한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지금 57m, 57.8m 제한구역이 아닐 거야. 아마 112m 제한구역일 거야, 이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포공항 고도 제한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적률 450% 받아봐야 높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등가방 지역 아파트는 대개 이제 1994년 입주했어요, 이 무렵에. 충분한 용적률 확보에 플러스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까지 돼야만이 등가방 지역 소형 평형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시기는 언제쯤 될까?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등가방 지역 아파트 이론적으로는 2024년이 되면 재건축년 30년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재건축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무리 빨라야 2030년 이후부터나 재건축 관련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는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빨라도 한 2040년 정도나, 왜냐하면 1986년에서 88년 사이에 지어진 목동 아파트도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빨라야 2035년 입주고 어쩌면 2040년 입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등가방 지역 아파트는 목동 아파트보다 한 7, 8년 정도 더 늦잖아요. 그러면 빨라야 2040년, 어쩌면 2045년 정도 입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가방 지역 소형평 아파트 실거주든 투자든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 관련해서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1994년 무렵에 입주했으니까 2024년 무렵 되면 대충 뭐 재건축 얘기 나오고
뭐 하면 뭐 2030년부터는 뭐 땅 파고 공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뽐뿌질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자기 물건이니까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심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할 수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동영상의 결론인데,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주시장에 이런 격언이 있다면서요. 시장에 맞서지 말라? 부동산은요, 정부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세요.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보면 자기 혼자 행복회로 돌리면서 부동산 분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자기 혼자 행복회로 돌리면서 부동산 투자해봐야 손해만 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은 일관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보수 진보 정권이 교차 집권한다고 중앙정부 서울시의 도시개발 정책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큰 틀은 항상 유지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근데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는 보수 정권, 보수 시장으로만 바뀌면 모든 게 잘 되고 천국이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분들이 자꾸 그런 소리 하는 줄 아세요? 정부나 서울시의 공식 문서를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읽어봤으면 정권이 보수로 바뀌든 시장에서 보수 시장으로 바뀌든 큰 틀에서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김포 같은 경우에 전임 시장의 지하철 정책을 후임 시장이 뒤집는 일이 한 서너 번 반복됐죠. 그 결과가 증설도 불가능한 김골라죠. 만약 이런 일이 중앙정부에서 발생한다면, 서울시에서 발생한다면 이거 난리가 나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 2015년에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오세훈 시장이 내년에 재선을 하던 혹은 다른 시장이 등장하던 그걸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전혀 새로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한강변 아파트를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숙지를 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로 가이드라인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투자하려는 지역의 한강변 아파트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